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의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 만나보는 시간, 금요 초대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요즘에 키우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보도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동물병원 자주 찾아가시죠. 이 동물병원은 사랑, 슬픔, 또 회복의 안도감, 다양한 동물과 인간이 함께 감정을 느끼고 그것이 공존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서 동물을 치료하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동물이 처한 이 현실의 안타까운 문제들을 책에 담아내서 독자들의 공감을 지금 최근에 이끌어내고 있는 분이시죠. 오늘은 허은주 수의사, 전북 정읍에서 지금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계셔서 전화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진료 중에 잠깐 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하면서 또 보고 느끼시고 생각하신 것들을 정리하신 책이 지금 독자를 만나고 있네요. 꽃비 네네. 내리는 날 다시 만나. 제목이 왠지 울컥해요. 아, 네. 슬픈 강아지 꽃비라는 아이에 대한 에피소드가 첫 글이거든요. 네. 네. 강아지의 이름이었군요, 꽃비가. 네, 맞습니다. 어떤 사연을 가진 강아지였나요? 꽃비는 눈에 심한 각막 건조가 있어서 네. 안약을 한두 시간마다 계속 넣어줘야 하는 아이였어요. 보호자분이 그래서 항상 옆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돌봐주시던 강아지였는데 네. 어머니께서 질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셨어요. 그래서 꽃비가 혼자 남겨졌고 그런 꽃비를 남은 가족들이 키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다행히 꽃비 엄마의 지인분이 꽃비를 입양하시게 돼서 나중에는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그렇군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난 스토리입니다. 다행이네요. 이 책의 제목이 이제 꽃비 내리는 날 다시 만나. 책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수의사가 마주한 숨들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이 숨이라는 표현을 적으셨는데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제가 만난 생명들이라는 의미인데요. 사람이 아닌 동물들도 사람과 비슷한 그런 감정과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을 담고 싶었습니다. 네. 동물도 우리처럼 행복한 상태를 좋아하고 고통과 통증이 괴로워한다는 그런 걸 드러내고 싶었고요. 숨을 쉬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동물들의 그런 마음도 같이 느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키우다 보면은 정말 그 감정이나 마음이 있다는 거를 확연히 느끼게 되는데, 네, 서울에 있는 동물병원들은 아무래도 반려견들이 이제 많이 오고 반려묘 이렇게 오겠지만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동물병원은 어떤 동물들이 많이 올까? 또 병원에 오는 이유는 뭘까? 좀 서울과는 좀 왠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실내에 사는 동물들도 많지만 정읍에서는 실외에 사는 반려동물도 많아요. 네. 그래서 대형견들도 좀 많이 키우시는 편이고 예. 아예 대도시에 계시다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귀농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깥 활동에 많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외부 기생충이나 모기에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심장사상충 감염 케이스가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그런 외부 기생충 예방이나 구충 이런 걸 좀 신경 쓰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외부 활동할 때 그 병균과 병과 또 실내에서 활동할 때가 다르군요. 네, 다릅니다. 진드기한테 많이 물리는 아이들은 진드기를 매개로 오는 좀 심각한 질환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됩니다. 네. 야생동물 의학실에 계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럼 야생동물 보호, 치료 이런 데도 관심이 많으신가요? 네, 지금도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앵무새와 함께 살고 있거든요. 앵무새?
네. 네. 그럼 이건 뭐라 반려새? 반려조라고 반려조? 네. 합니다. 네네. 반려견처럼요. 네. 제가 반려조와 함께 살다 보니 새를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더더욱 야생조류에 마음이 가요. 아. 우리나라는 또 워낙 야생에 새들이 많은 그런 나라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새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새들이 다치는 야생에서 서식지를 잃어서 다치거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사시다 보니 또 더 마음을 이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반려조는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까? 네, 저와 잘 살고 있는데요. 원래 처음에 제가 입양을 할 때부터 장애조로 제가 실습을 했던 병원에서 지내던 아이였어요. 유기조였거든요. 아. 그래서 한쪽 날개는 사고 때문에 한쪽 날개를 잃은 친구인데 날개가 없다고 해도 아주 유쾌하고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고로 날개를 잃을 수도 있겠네요, 정말. 네네. 그렇군요. 자, 수의사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그런 상황들을 경험을 하시고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실 텐데 이 책에서 이렇게 쭉 펼쳐보면서 보면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감정은 슬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슬픔 느끼는 순간이 정말 많죠. 언제일까요? 네. 가장 슬플 때는 사실 사랑하는 반려견이 세상을 떠날 때 그리고 너무 아프고 힘든데 사실 의료적인 처치로도 통증을 좀 줄여주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많이 때. 힘든 아이들 보면 슬픔이라는 감정이 많이 올라오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감정이 너무 강렬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슬픔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상을 살펴보면 슬픈 것보다 기쁜 일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축 처져 있던 애가 사치하고 막 눈을 반짝거리면서 뛰어다닌다든지 많이 걱정했었는데 수술이 생각보다 잘 끝나서 회복이 빨리 돼서 집에 가는 아이들 보면 사실 기쁠 때가 정말 많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인간의 시간이랑 이 동물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슬픔이라는 게 아무래도 병원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런 힘든 순간에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 순간을 마주하실 때가 많을 것 같고 우리 인간은 그거 한 번 맞이하기 싫어가지고 정말 죽음을 회피하려고 생각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겪으시면서 이겨내시는지. 사실 이겨내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예. 슬픈 상태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고 좀 회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슬픈 마음을 느끼고 슬프면 그냥 슬픔에 최대한 잠기면 오히려 다시 좀 기쁜 상태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 자체에 그냥 이렇게 푹 그냥 어떨 땐 슬픔에 그냥 빠져 계시기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냥 슬픈 이유가 사실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에 맞아요. 대한 감정이기 때문에 슬픈 거여서 또 기쁨과 동전의 양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보호자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더 힘들어하시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예, 어쨌든 동물은 본인이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반려인이 사랑해주면 또 그리고 자기 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도 반려동물만과 소통하는 건 아니고 또 반려인하고도 소통을 하셔야 되고. 네. 근데 반려인이 가진 한계들 때문에 어떨 땐 뭐 치료비가 없다든지 동물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실 것 같아요. 네네. 사실 가장 난감한 경우는 키우기가 어려워서 여기서 좀 약물로 안락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심각한 질병이 온 것도 아닌데 못 키우니까 어디 보내는 것도 아닌 것 번거롭고 같고. 네, 그리고 안락사를 해달라고 좀 강하게 요구하실 때는 저도 많이 괴롭죠. 야, 이건 정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반려인을 설득하시기도 하시고 뭐 그러시겠네요. 네, 최대한 데리고 오신 분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요. 치매가 있는 노견들이 오는데 네. 그래도 아직은 좀 약물을 통해서 몇 년 정도는 보호자와의 남아있는 생을 좀 잘 보낼 수 있도록 최신의 약물들을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고 보호자분이 자기 시간과 노력을 이 아픈 아이한테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결정하는 거는 또 온전하게 보호자 몫이어서 저의 몫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어서 더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네요. 마지막 참 동물도 비슷하군요. 이게 나이 들어간다는 게 지금 치매 얘기도 해주시고 하시는 걸 보니까. 네, 정말 비슷합니다. 네, 인간의 모습과 또 어떻게 보면 참 닮은 것도 같다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 보면 뭐 소싸움 반대 운동 이런 것도 하시고 동물 학대 문제가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예, 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주인이 어떻게 강아지를 반려견을 다루었다. 그래서 동물 단체에서 가서 그 강아지를 이제 데려왔다. 이런 그런 기사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학대가 의심되는 그런 경우도 만나실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종 있습니다. 병원에는 근데 사실 드물긴 해요. 왜냐하면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러 좋은 마음으로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도 보호자가 데리고 온 경우에 제가 인지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보통 학대 의심되는 경우는 길고양이나 유기동물이 학대된 상태에서 그 아이를 발견한 분이 데리고 오시는 경우에는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된 상태에서 데려왔을 때 보면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는 거군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 한 경우는요. 네. 병원 근처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 옆에 새끼 고양이가 눈이 좀 심하게 손상된 상태로 비료포대에 담겨져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학생이 저희 병원으로 데리고 왔었는데 네. 설마 이게 고의적인 학대일까라고 의심을 하긴 했지만 그때는 그냥 좀 무심히 지나갔는데 2주 후에 똑같은 그런 눈에 손상된 고양이가 같은 비료포대에 담겨져서 똑같은 장소에 발견된 적이 있었어요. 다른 고양이가? 네. 너무나 똑같은 방식으로 학대됐을 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때 그 학생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고 이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호해 줄 방법이 현재는 없는 건가요? 이 학대 동물들을?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개선되길 바라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보시면서. 네, 그렇죠. 우선은 저는 동물병원에 있는 수의사로서 학대 정황이 의심될 때, 그러니까 증거까지는 없더라도 동물의 상태를 봤을 때 학대가 강하게 의심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 사람의 경우에는 아동 학대를 의료진이 목격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신고 의무가 있죠. 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의료진이 처벌을 받거든요. 근데 동물병원에는 전혀 그런 제도는 없기 때문에 신고가 동물병원에서 되는 경우가 되게 드물고 오히려 동물병원에서 추정해서 그런 정황으로 신고를 한다 해도 수사가 시작되는 것조차 거의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도 제도적인 어떤 노력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요. 우선 동물학대 관련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매뉴얼이 개발돼야 한다는 요구가 되게 많아요. 현장에서는. 네. 증거도 없고 그리고 동물학대 사건을 일선 경찰분들이 어떻게 수사해야 될지에 대한 실질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고 그리고 또 재판까지 간다고 해도 그런 동물학대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이 있는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좀 실질적인 양형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요구가 많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동물 학대라는 게 결국은 어떤 생명을 다루는 한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다른 인간에 대한 태도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하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동물을 아까 치료하면서 죽음을 맞게 됐을 때 느끼는 그 슬픔이 결국은 사실은 기쁨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반려인과 동물 사이에 그 기쁨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은 거잖아요. 교감하면서 치료하면서 느끼시는 어떤 보람, 기뻤던 순간들도 좀 듣고 싶은데요. 아픈 아이들이 왔다가 회복이 잘 되어서 기쁜 얼굴로 보호자분이 동물들을 안고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보호자분이 처음에 이 동물 데리고 오실 때부터 얼마나 간절하게 이 아이가 낫고 건강해져서 태어나기를 바라는지를 모두 느끼거든요. 동물병원 사람들은. 네. 그리고 또 동물들은 그 사랑에 대해서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응답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보호자분이 퇴원을 시키려고 병원에 딱 들어오시면 예. 어떻게 알았는지 입원장 안에서 벌떡 일어나서 황황 짖고 이래요. 그런 네. 모습은 그러니까 그 짖는 소리는 아마 나 여기 있어. 보고 싶어서 빨리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응역을 해주시는 건데. 네. 아, 맞아요.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네. 보호자 품에 달려가서 안기는 모습을 보면 언제 봐도 감동이죠. 그렇군요. 치료가 끝나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이 그 주인의 네. 간절함과 더불어서 와닿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면 동물의 이름이나 동물이 있을까요? 너무나 많아서요. 너무나 많아서. 네, 정말 너무 많아요. 매번 감동을 받으시는 거군요. 네, 다 네. 너무 하나하나 특별하니까요. 네, 맞아요. 동물이 이제 아파야 이제 사실은 주인 입장에서는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사람처럼 평소에 좀 관리를 하면 더 좋은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은. 사람보다 개나 고양이들은 수명이 짧기 때문에요. 네네. 반려동물의 시간은 사실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흐릅니다. 그래서 노화로 인한 질병도 훨씬 빨리 찾아오고요. 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가서 아이 건강 상태를 체크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동물병원은 꼭 아팠을 때만 오는 곳으로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 건강 상태를 집에서 살피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작은 병원이라도 좀 편하게 내원하실 수 있는 근처 지역병원에서 네. 올해 아이 상태 알고 있는 수의사가 있는 곳에서 뭐 주치의처럼 주치의 제도는 없지만 주치의처럼 안정적으로 아이 관리해 줄 수 있는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네. 자, 이제 동물병원 밖으로 좀 얘기를 확장해서 좀 나가볼 텐데 책에도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긴 한데요. 이 동물을 사는 게 저희가 펫 산업 안에서 이제 이것을 사게 되잖아요, 동물을. 펫 산업에 대한 문제 의식 같은 게 지금 최근에도 사회적으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책에서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부분을 특히 느끼십니까? 원하는 사람 누구나 샵에서 쉽게 반려동물을 사고 팔고 이럴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동물을 사는 데는 아무 조건이 필요 없이 돈만 내면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예쁘다, 귀엽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키우는 고양인데 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쉽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키워보니까 귀찮네. 내 시간을 너무 많이 희생해야 하네. 여행도 갈 수 없잖아. 이런 거를 알게 되면 또 쉽게 유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우기 전에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예. 키워보니까 별로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유기묘들이 발생하는 거죠.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일단 처음에 사는 동물을 돈과 치환해서 너무 쉽게 사고 쉽게 그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좀 얘기를 해 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사실은 이게 돼야 될까? 펫산업이 그 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맞습니다. 예.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들을 계속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야 되는 사실 어미동물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죠. 어미동물은 개나 고양이 농장에서 네. 전혀 자신의 건강을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죽을 때까지 임신 출산을 반복하게 되고 그렇게 태어난 어린 동물들은 어미젖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펫샵의 투명창에 전시가 돼서 팔려나가게 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학적인 문제도 나중에 컸을 때 많이 드러나죠. 어떤 게 드러나나요? 그렇게 되면? 분리불안이 심한 상태가 된다든지 예. 건강도 좋지 않고 불안한 상태에서 임신이 지속됐다는 엄마에서 출산이 된 아이이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그런 행동학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유전적인 질병들이 있습니다. 예. 네, 유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슬개근 탈구라든지 십자인대 파열 같은 소형견들한테는 흔한 질환인데 예. 이런 질환이 있는 모견들은 사실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군요, 엄마가.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또 불구하고
유전적인 질병을 가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쨌든 샵에서 팔리기만 하면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기계처럼 계속 생명을 찍어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것도 상당히 심각하네요. 이걸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반려인들도 굉장히 힘들어지겠네요. 이런 병을 갖고 계속 태어나면. 네, 맞습니다. 처음에 구입하실 때는 그냥 예쁘고 귀여우니까 데리고 오시는 건데 예. 이후에 생기는 여러 질병들, 행동학적인 문제들 때문에 사실 유기를 더 쉽게 하시기도 하고 생각보다 이런 의료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걸 알고 괜히 데리고 왔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많죠. 악순환입니다. 네, 그러네요. 이 산업 구조가 좀 이렇게 하나의 산업의 형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반려동물로 네. 동물을 가족으로 데리고 오는 루트가 그런 예. 방식이 펫샵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너무나 많은 유기동물들이 발생하고 있고 지자체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센터에 동물들이 넘쳐나거든요. 보호기간, 계류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네, 반려동물 데려오는 방법으로는 유기동물 센터에서 진지하게 고민한 후에 아이들이 데리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또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너무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네. 네. 소싸움을 보시고 지옥이라는 표현을 하신 걸 본 적이 있어요. 소싸움에 사실 투입된 그 소들이 굉장히 많이 다치는 것을 이제 알고는 있지만 수의사 입장에서는 그걸 많이 접하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일종의 뭐 동물 학대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이것은 동물 학대고 억지로 싸움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 동물보호법에 동물을 유희나 아니면 도박을 목적으로 해서 억지로 싸움시키는 것 자체를 학대로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근데 소싸움만 거기에서 예외 규정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아, 예외입니까? 왜냐하면 네네. 왜 그런 예외 규정이 생겼냐면 예. 그 동물보호법에 학대 조항이 생기기 이전에 그러니까 소 싸움을 지자체에서 예.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그런 소싸움 관련 법을 제정을 이미 해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과의 충돌 때문에 동물을 억지 싸움시키는 거는 학대라고 규정해서 처벌하지만 소싸움만 예외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예외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정읍시의 많은 분들이 예. 소싸움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 편성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 예산 편성을 막기 위해서 매년 노력하고 있고 또 지금은 워낙 또 소들과 관련된 구제역이나 이런 전염병 때문에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수싸움을 몇 년 동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기회에 소싸움을 좀 많이 하지 않게 되면 좋겠고요. 그러네요. 네. 지금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김진희 님께서는 이 동물들을 입양하는 것을 정말 아이 입양하는 것만큼 신중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주셨고 8625번 님께서는 지금 허은주 수의사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아이들이 금세 날 것 같다. 이렇게 목소리에 사랑이 느껴진다 이렇게 지금 적어주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근데 원래는 여성학을 공부하셨더라고요. 수의학을 공부하시기 전에. 아, 네네.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도 활동을 하셨었고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분야로 오시게 됐습니까? 그러게요. 살다 보니 이렇게 원래는 네, 여성학에 관심이 많고 네. 여성운동을 하면서 많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떤 순간에 좀 활동의 번아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좀 쉬고 싶다. 네. 또 여성 인권 운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토론하고 이럴 기회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서 조금 쉬고 말을 하지 않는 다른 직업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소통하시는 게 힘드셨었나 봐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 수의사를 하면 동물과 진료실에서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 지나가면서 했고 그 얘기를 듣고 수의사 내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니까 막상 어떻던가요?
말을 하지 않는 거는 동물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맞지만 동물들이 오히려 자기 상태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과 훨씬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비슷한 점과 두 분야가 또 뭐 유사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해보시면서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여성운동이나 동물에 대한 동물 소싸움 반대 운동이라든지 모두 다 사회적으로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좀 소외되고 고통받지만 그 고통이 잘 드러나지 않고 이런 분야라는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활동이나 여성운동 때 활동으로 풀기도 했고 지금은 제가 만나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대신해서 좀 진실하게 그런 대변자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할 때 좀 뿌듯하고 좀 보람도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활동가로 또 뛰었던 시절이 지금의 어떤 자양분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생명이라는 것을 더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으로 더 들어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 금요 초대석 반려동물의 어떤 삶과 동물들이 처한 환경에 대한 생각과 질문을 담은 채 꽃비 내리는 날 다시 만나 의 저자 허은주 수의사와 오늘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이제 일정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오는 동물들이. 네. 이제 바로 수술하러 가야 합니다. 수술하러 가셔야 돼요. 네. 차질이 없게 잘 해주시길 또 바라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허은주 수의사와 함께 금요 초대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